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인데요. 어제는 양국 정상이 예정에 없던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태도 변화 속에서 치러지게 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2부에서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 만나 한미 정상회담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 바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이어가고 있죠.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오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예. 공식 실무 방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22일 정오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단독 회담 한다 그러죠. 네네. 예, 또 이 한미 정상 간의 도보다리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좀 이례적으로 이제 22일 날 전화 통화를 이제 가진 겁니다. 최근 이제 북한이 우리 정부를 많이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 같긴 해요. 예.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통화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네. 백악관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했는지. 예.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압박을 하니까 뭐 이렇게 나선격 이런 식이 좀 되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 앞두고 일종의 중재자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뭔가 좀 속 시원하게 툭툭툭툭 풀려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풍계리 핵실험 폐쇄는 뭐 우리 기자단만 또 빼고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난 12일에 이제 북한 외무성이 일단 이거 폭파 방식으로 이제 폐기를 하면서 예.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5개 기자단에게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압박 강도를 이제 높이는 그런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자단 명단 수령을 일단 거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반면에 이제 미국 ABC하고 AP 이런 쪽 기자단은 22일 오전 11시까지 베이징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집결하라. 예. 이런 내용에 또 공지를 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기자단이 오늘 일단 베이징으로 출국은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뭐 대기 비슷하게 이제 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기자단 명단을 일단 북측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수령하도록 이렇게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으로서 옆에 가서 서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됐죠. 네. 좀 가서 좀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의원 그리고 드루킹 연결해준 인물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저는 김경수 전 의원의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한모 전 보좌관. 드루킹 측 성원으로부터 이제 500만 원을 이제 수령한. 근데 성원하고 이 한모 보좌관이 이제 원래 서울대 인류학과 동기 동창이고 친구 사이고 그래서
그 한모 보좌관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의 인물이 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거물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제1부속실장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맡았던 것이 제1부속실장. 그래서 문고리 중에 문고리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수행비서 아닙니까?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뭐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할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이제 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지고 김경수 전 의원 연루설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송 비서관이 드루킹하고 만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고 그랬더니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월 사이에 드루킹을 4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20대 총선 당시에 양산에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주 열성적인 자원봉사자 가운데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회원이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의 제안으로 해서 김경수 전 의원도 함께 만나자라고 해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제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느릅나무 사무실 인근 또 이 송 실장의 자택 인근 등에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함께 마시고 가깝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2번 만날 때는 또 사례비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처음 그러니까 다 같이 만날 때 김경수 전 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일종의 소개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2번째 만났을 때까지는 받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받았다 그러는데 민정수석실은 이 사례비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많지 않은 액수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비스름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 돈을 받은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돈을 왜 받았을까 하는 부분은 이제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청와대 쪽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공개 시점이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앞두고 일종의 뭐 자진 신고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또 이거 뭐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김경수 전 의원의 해명이 결국 상당수가 거짓말이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이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1차 기자회견 당시에. 그리고 이제 뭐 만남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드루킹 측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을 했고. 이게 좀 뭐 김경수 전 의원이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국회에서는 그런 특검법을 처리하는 건가요? 뭐 일단 그렇게 합의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 14일에 합의를 하기는 18일에 특검법하고 추경안 동시 처리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18일 본회의, 19일 본회의 연이어 무산됐고 오늘로 이제 미뤄졌습니다. 특검법 그 내용에는 일단 합의를 했죠. 그리고 추경안도 뭐 지금 합의를 했다 그럽니다. 정부 안에서 한 200억 원 정도 줄인 규모에서 이제 최종 확정을 했다고 그러고 오늘 오전에 그 예결위도 지금 예정돼 있고 법사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서 지금 본회의로 넘겨서 아마 오후 2시 본회의 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송인배 또 제1부속실장 연루 건이 좀 불거져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또 기류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재계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그 구본모 LG 회장이 이제 별세했는데요. 이 간소한 가족장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제 오전 9시 52분에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3세신데 요즘 나이로 치면 뭐 굉장히 사실은 한창 활동할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나이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뇌 종양이 이제 발견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병세가 이제 계속 악화가 된 겁니다. LG그룹 측에서는 장례는 가족장으로 하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고인과 유족의 뜻이라 그러는데 구 회장은 이 자녀 결혼식도 작은 결혼식으로 치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경영진에게도 이제 장려를 했다는 겁니다. 작은 결혼식에 이어서 작은 장례식까지.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평소 그 네. 소탈한 모습의 경영인이셨는데 떠나다 보니까 정말 소박하게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은 서울시장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이시죠. 박원순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정책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최근 솔솔 나오고 있는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세 번째 서울시장직에 도전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기와 2기의 박원순 어떤 시장이었다고 평가하는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아무래도 제가 있었던 지난 한 6년간의 서울시장은 뭐 구체적인 어떤 혁신과 변화가 있었지만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행정과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른바 고속성장 시대에 맞는 어떤 뭐 토건 중심의 그런 행정이었다면 예. 제가 시장으로 된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 네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뭐 그런 일에 집중해 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근데 상대 이제 경쟁자들 진영에서는요, 박 시장님께서 지난 7년 동안의 서울을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발전을 멈췄다는 적폐란 얘기까지 좀 나왔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해보면 후퇴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후보의 비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뭐 선거에서 이렇게 출마한 분들이야 뭐 무슨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결국은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무슨 큰 건물 짓고 도로가 네네. 크게 나고 이런 걸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정치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이런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동안 채무 8조 원 감축하고 또 그 대신 사회복지 예산은 2배 반이 확장됐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뭐 공기나 물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그분들과 저는 철학과 비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과거 시대가 아니고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롭고 21세기에 맞는 그런 행정, 그런 정치, 그런 방향, 그런 비전이 필요한 거죠. 예. 얼마 전에 하신 말씀 보면요. 경쟁자와 관련된 질문에서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이신지요? 아니, 저는 어쨌든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당연히 저의 큰 경쟁자들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네네. 시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인데 예. 자기가 얼마나 잘 준비돼 있고 또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으로 또 어떤 정치적 리더십으로 승부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난 6년 동안 가장 잘한 1순위 뽑으신다면 어떤 거 들고 싶으신지요? 좀 전에 여러 가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유도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수많은 정책들을 예. 하루도 쉬지 않고 저는 서울을 혁신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핵심은 그런 과거의 고속성장 개발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던
그런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예. 시민의 삶에 투자하고 삶의 질을 높여서 네네. 그게 또 성장의 토양이 되는 예.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공약 관련해서 네네.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 관련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포부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예.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강남북의 격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여명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네네. 또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이런 이른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 비율도 굉장히 다르죠. 예,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투자가 돼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재건축 부담금 같은 걸 환수해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으로 활용하고 예, 예. 그래서 노후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든지 네네. 또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예. 이걸 116개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 예. 이렇게 각각의 목표와 전략을 통해서 지역 균형 성장을 또 만들겠다. 예. 또 도시계획을 통해서 이런 균형 발전이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이행 중인데요. 네네. 아무튼 이런 뭐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에 좀 이렇게 낙후됐던 이런 지역에 좀 더 집중해서 이 강남의 격차를 줄이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시장님 강남과 강북의 격차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강남 재정 자립도 60% 그리고 노원구가 16%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 같은 것을 향후 4년 동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뭐 완벽하게 할 수 없겠죠.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 70년대 이후에 뭐 학교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주로 강남이 구축해 왔거든요. 예, 예. 사실은 강남의 발전은 강북의 희생 아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네네.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노력을 꾸준하게 또 이것도 몇십 년간 하다 보면 예. 뭐 그런 이 차이가 극복되고 또 강북은 강북대로의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다가 방식과 관련해서 그 상대 후보 진영인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장기간 거주해온 거주자들에겐 큰 부담이다.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어떤 답변 하시는지요? 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무슨 시장도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임의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재건축 초과 이익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네네. 그게 따른 환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맞는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컨대 뭐 강남에서 뭐 이 재건축하면서 뭐 4, 5개 올랐는데 실제 그 내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적은 뭐 몇천만 원에 불과하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주 실정적 보고들이 많았죠. 예, 예. 그래서 뭐 그게 대해서는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에도 맞고 또 그런 돈으로 이런 강북에 노후된 것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것은 저는 그 법률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법률 취지에 맞지만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예되기도 하고 뭐 그런 현실적인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죠. 예. 오히려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초과 이익 환수 제도를 계속 연장해 왔죠. 예, 예. 이걸 유예해 왔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발생하고 그랬었죠. 그 그런데 안철수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네네. 서울시와 함께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안철수 후보와 함께 또 다른 경쟁 상대이신 김문수 후보는 아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실제로 저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사실은 이런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사실은 뭐 지역에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고 투기도 유발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뭐 서울이 쑥대밭이 됐었죠. 예.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걸 정리하느라고 네네.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것 때문에 쫓겨난 그 철거민들이 그 얼마며 또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앙등되면서 이 정말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좌절감이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네네. 지금 와서 그걸 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서울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 그 선거 공약 보면요. 친환경 전기차 8만 대 보급 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시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보급한 전기차 대수가 한 1만여 대 안팎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8만 대나 이 보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런지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기적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전기차가 대량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일정하게 확보됐었어야 됩니다.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1년 사이에 충전소가 4배나 늘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전기차 등록 대수도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도입이 가능하겠죠. 네네. 그런데 그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셨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어디에 그렇게? 뭐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전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서히 되다가 이제 기술적 발전과 축적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좋다고 하면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네네. 그다음에 정책도 더 세밀하고 또 이런 지원 정책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네. 저는 임기 중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 선거 구도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김문수 네네.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안철수 후보도 나름 긍정적인 제스처로 화답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그 느낌 가지고 있으시죠? 그건 상대 당에서 사실 문제니까 제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이합 집산이나 또는 어떤 그 정파적 이런 것으로 뭔가 이런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요. 이 변수가 그 박원순 후보에게 어느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건 제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여론조사에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는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에서 나름 큰 격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후보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한 지도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삶과 행적과 성취와 그리고 현재의 여러 퍼포먼스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 돼서 이런 주장하고 이런 발언한다고 저는 그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그래도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말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정책들을 펴왔고 그것이 과거의 정책과는 확연한 차별을 낳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아졌다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바꾸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실히 높이는 그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3주 앞둔 이 시점에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요. 북측에 대남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회담을 앞두고 기선 잡기? 협상에 있어서의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이 일단 강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번 오늘 이제 방문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문제들까지 함께 논의돼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삿바 싸움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주변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자꾸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북한 적십자사까지 나서가지고 기획 탈북 의혹 제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업원들 송환도 요구하고요. 여종업원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좀 우리 쪽에서도 좀 조심할 건 조심을 해야죠. 괜히 사실 이건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낸 성격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지금 이 남북 대화도 그렇고 평화회담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사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랫동안 지금 대화 자체가 중단됐고 그다음에 서로 좀 불신이 굉장히 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불신을 해소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과정에 자꾸 이제 어떤 좀 이렇게 악재들을 제기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결코 이제 회담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이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이슈로 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이게 어제 보면 한미 정상이 예정이 없었던 전화 통화 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시각을 보면 한 밤 10시쯤인데요. 왜 늦은 밤에 백악관에서 전화를 했을까요? 아마 우선 급했던 것이 평양발 냉기류? 북한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통화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은 조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한미 회담이 열리면은 이번에는 이제 비핵화의 아마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이행 로드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양 냉기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양쪽의 중재자로서 꼭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번 회담 자체가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한 가교 역할이라고 봐야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현재 북미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마 지금 그것의 핵심은 북측이 말하는 적대 정책의 포기, 핵 위협의 제거,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밝은 미래와 번영.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다음에 이제 제재 완화 이런 것과 바로 직접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입장 조율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당한 성과가 있다면은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 간 하트라인 연결도 하게 될까요?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지금 당연히 지금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과의 입장 문제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아마 북한을 또 설득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아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리비아식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서로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역시 남북 간에도 좀 그런 게 좀 나타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좀 안심을 시키고 예전에 했던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한다고 하는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예. 리비아식 모델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국처럼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겠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리비아식 모델 되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북한이 과연 어떠한 그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볼튼 보좌관이 리비아식을 언급했던 것은 예. 핵 폐기의 기술적인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예. 북한은 리비아가 체제 안전 보장 없이 핵을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체제가 네네. 붕괴됐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리비아식 모델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바로 직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네네. 그리고 한국식 모델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의 경제 번영과 체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예. 이러한 좀 일련의 발언과 태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아무튼 비핵화 합의를 통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라고 하는 미국은 지금 그 압박의 성격이 강해 보이고요. 예.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믿을 만한 체제 안전 보장을 보장받겠다고 하는 그것을 먼저 제안해보라고 하는 요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와 연관되어서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관련된 현장 취재가 한국 기자들 지금 초청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무조건 이제 간 상황인데요. 중국 쪽으로 어떻게 입국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한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정돼 있는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지금 우리 지금 언론사들만 지금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른 지금 외국 언론사, 미국이나 영국, 중국, 러시아 방북 문제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핵실험장 폐기하는 관찰 전망대 설치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좀 상황을 보면은 아마 이 핵실험장 폐기는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사 문제 초청 여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엔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이 양국의 어떤 많은 관심도를 반영한다면은 저희 취재 기자들이 들어가야지. 거의 이제 풀단으로 운영을 할 텐데요. 그래야지 저희 취재 기자들이 취재하고 그리고 촬영한 화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쪽 취재 기자단을 거부한다면은 남북 관계가 썩 그렇게 원만하게 풀려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올 텐데 말이죠.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두 가지 요인을 들어가지고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금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어느 정도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접어두고. 예. 일단 우리의 요구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일정 정도 지금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네. 모든 협상이나 회담은 정말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상대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지
진척이 되는 것인데 어느 일방의 요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좀 북한에서 요구했던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 국회 내에서도 보면은 그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았을 수도 있다. 뭐 외교 사기 행각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제1야당의 외교 감각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말대로라면은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고 중국은 북한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뜻인데요. 외교적으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의 시각과 정책으로 해서 지난 9년 동안 외교하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완전히 핵개발을 급진전시켜버렸고요. 이런 그 외교안보 남북관계가 왜 실패했는지부터 먼저 곰곰하게 좀 돌아보고 특히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정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회 그 상황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무산됐던 본회의가 또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엔 별 탈 없을까요? 일단 합의는 잠정 합의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각 당마다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인준받는 절차가 남아 있을 텐데요. 글쎄요, 이번에는 그냥 이제 가지 않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개헌안 처리, 그리고 국회의장단 선출, 이런 주장 관련해서 야당에선 진정성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의 얘기가 그런 건가요? 선거 앞두고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건 이미 그건 자기들이 그 6월 동시 개헌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 앞두고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드리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대로 잘 열릴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는 그동안 이제 그 예산 추경 예산 부분이 합의가 돼 있고 특검 부분도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도 아마 오늘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8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